설탕이 가득 든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나쁜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플러스 1이 되는 탄산음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야기할 이 기업들을 두고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탄산음료가 슈퍼푸드가 되고 있다. 젠지들의 콜라가 탄생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영토를 위협하는 신세력이 나타났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바로 프리바이오틱 소다란 분야입니다. 말하자면은 식이섬유가 든 탄산음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낯선 분야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씩 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하죠. 펩시코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고요. 2025년 펩시코가 퍼피라는 기업을 19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브랜드인데요. 여긴 프리바이오틱 소다 1위 기업입니다. 펩시코가 퍼피를 살 당시에 프리바이오틱 소다 시장 전체 규모가 8, 9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2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회사를 산 거죠. 사실 이런 건강음료 카테고리에 먼저 뛰어든 건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빨랐습니다. 프리바이오틱 소다는 아니지만 무려 2020년에 10억 달러를 주고 단백질 음료 기업인 페어라이프를 인수했거든요. 이런 음료계 거인들이 뛰어들었던 건 어쨌든 시장성은 입증됐다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요 몇 년 사이에 느낀 거지만은 요즘은 맛있는 음료를 만든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맛은 기본이고 일단 건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리바이오틱 소다, 프로틴 소다, 프로틴 워터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초여과 우유란 것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퍼피와 올리팝입니다. 프리바이오틱 소다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북미의 젠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새로운 탄산의 탄생입니다. 퍼피 창업자는 앨리슨 엘스워스와 남편인 스테판 엘스워스입니다. 2015년 집 부엌에서 과일 주스에다 사과 식초와 탄산수를 섞은 애플 사이더 비네거를 만들었죠. 이걸 줄여서 에사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에사비를 유리병에 담아서 파머스 마켓에다 팔았는데요. 이게 나름 잘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 음료의 이름은 마더였는데요. 2018년에는 연에 60만 달러씩 팔리면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엘스워스가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미국 ABC의 샤크탱크란 프로그램이죠. 아마 알고리즘에 떠서 짧게 클립으로라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창업가들이 실제 투자자인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얻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샤크탱크에 마더를 들고 출연을 했는데요. 반응이 영 좋진 않았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이 음료의 고객은 될 수 있겠지만 파트너는 될 수 없다 등등. 한마디로 투자하기엔 매력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딱 한 명이 다르게 봤습니다. 전 코카콜라 임원이었던 로한 오자인데요. 이 사람은 파워에이드를 부활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렇게 오자가 마더에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40만 달러, 지분 25%가 조건이었죠. 오자는 이 마더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일단 리브랜딩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1년 넘게 중단하겠죠. 탄산음료들은 다 캔에 팔리니까 유리를 캔으로 바꿨고 라벨 디자인도 밝고 세련된 소위 요즘 스타일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실 애플 사이더 비네거는 그때도 유행하고 있었던 너무 흔한 음료였거든요. 이 살벌한 음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에사비에다가 식이섬유를 첨가하기로 합니다. 프리바이오틱 소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더라는 이름을 퍼피로 바꾸게 합니다. 이름에 마더가 들어가면 왠지 건강식품점에서 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요즘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리고 마더라는 이름은 상표 등록도 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재탄생한 퍼피는 그의 매출 40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때는 팬데믹이 한창이었는데도 이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앨리슨이 틱톡에다 창업 스토리 영상을 올린 게 엄청난 속도로 바이럴이 됩니다. 한 달 만에 2,6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갑자기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크로거나 타깃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입점하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합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22년 남편인 스테판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아내는 최고 브랜드 책임자로 그대로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고속 성장 중입니다. 2024년에는 무려 슈퍼볼 광고에 퍼피 광고가 나가기도 했었죠. 경기 3일 전에 광고 하나가 펑크가 나가지고 약간 대타처럼 들어간 자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2달 뒤에는 유통의 끝판왕인 월마트에까지 들어가는 쾌거를 거둡니다. 심지어 특별 대우까지 받았어요. 보통 이런 신제품 탄산음료는 펩시나 코카콜라 옆 구석에 자리를 잡는데요. 월마트가 이름하여 모던 소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별도의 매대를 차려줬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아마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청량 음료로 기록됐고요. 2024년 퍼피의 매출은 5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단기간에 낸 엄청난 실적 덕분에 펩시코에서 19억 5천만 달러에 팔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강자인 올리팝은 어떨까요? 올리팝은 2018년에 벤 구딘과 데이빗 레스터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예전에 콤부차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올리팝을 창업한 구딘이 2000년대 초반에 콤부차 회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퇴사 후에 오비라는 유산균 탄산음료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사업을 팔고 다시 브랜드를 만들었죠. 올리팝이 이때 탄생합니다. 일단 프리바이오틱 소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맛은 자극적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건강 음료라고 하면은 맛이 쨍하지 않게 약간은 싱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리팝은 오히려 반대로 간 거죠. 미국인들이 어렸을 때 먹던 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콜라를 재해석한 빈티지 콜라, 닥터페퍼를 재해석한 닥터 구딘 같은 것을 보면은 방향성을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단맛만큼은 약간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감미료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로 슈거에도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올리팝은 그렇게 만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건강한 음료라 하더라도 너무 달면은 소비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이렇게 출시한 올리팝은 정말 천천히 커왔습니다. 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성장했어요. 파피가 2년 만에 2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올리팝은 아니었죠. 온라인과 틱톡 바이어를 중심으로 성장한 파피와 달리 올리팝은 오프라인 유통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점유율을 올렸고 프리바이오틱 소다 카테고리를 양분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 두 브랜드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미국 탄산음료 시장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야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지만요.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20년 넘게 감소 중입니다. 2010년에서 2023년 사이 코카콜라 브랜드의 탄산음료 미국 판매량은 14%가 감소했습니다. 펩시는 무려 32%가 감소했어요. 물론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콜라의 영역이 있긴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냥 살 안 찌는 거 말고 첨가물도 없고 건강한데 맛있는 걸 내놔. 이렇게 트렌드가 기울었거든요. 대체당도 인공 첨가물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답답해집니다. 탄산음료가 예전처럼 좀 빨리빨리 빠져줘야 하는데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회전율도 떨어집니다. 이 판매 공백을 메꿀 무언가가 필요해졌죠. 그런데 이 자리를 파피와 올리팝이라는 프리바이오틱 소다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탄산음료 시장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비만당뇨 치료 주사인데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의 비만당뇨 치료제를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12%가 이 치료제를 맞고 있다 하더라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만큼 탄산음료를 찾지 않게 된 겁니다. 또 이 비만 치료제들의 특성 중 하나가 장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식이섬유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리바이오틱 소다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올리팝은 3달러 정도, 파피는 2.5달러쯤 하는데요. 다른 탄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못 마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탄산음료만큼 맛있는데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까지 첨가됐으니 안 마실 이유가 없죠. 물론 이 프리바이오틱 소다에 든 식이섬유가 정말로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미국 FDA 기준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은 28g인데요. 파피는 캔당 3g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집단 소송에 걸린 적도 있긴 합니다. 장 건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작년 3월쯤에 890만 달러에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긴 했더라고요. 올리팝은 9g을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권장량만큼 섭취하겠다고 이런 음료를 여러 캔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든 설탕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파피가 이 소송으로 난리가 난 이후에 펩시코가 파피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에 휘말린 회사는 안 사는 게 맞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펩시가 파피에 끌린 결정적인 이유가 건강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피가 프리바이오틱 소다라는 영역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담긴 스토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펩시코가 파피를 인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지난 13년 동안 펩시의 판매량은 3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닥터페퍼에 밀리기도 한 거죠. 이런 펩시코에게는 판매 공백을 채워줄 제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중 하나로 파피를 선택한 것이죠. 코카콜라는 심플리팝이라는 브랜드로 프리바이오틱 소다 시장에서 경쟁 중인데요. 현재는 펩시코에게 약간 밀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페어라이프에 투자하면서 소여과 우유 시장에도 발을 담그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페어라이프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음료 시장에서만큼은 코카콜라가 꽤나 앞서고 있죠. 단백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지금 온 세상이 단백질에 열광하는 중입니다. 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 요즘은 고단백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펩시코에선 단백질을 넣은 도리토스까지 만들었죠. 단백질 제품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롱제비티 트렌드도 한몫을 냈지만 또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영향도 큽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야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올드스쿨 단백질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맛있는 단백질 식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단백질은 유일하게 낙인이 찍히지 않는 영양소란 겁니다.
자, 지방은 8, 90년대, 탄수화물은 2010년대쯤부터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나쁜 영양소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3대 영양소 중에 2가지나 건강에 나쁘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여기서 자유롭거든요. 탄수화물 다량 함유, 지방 다량 함유, 단백질 다량 함유, 이런 문구가 붙여지는 음료가 3잔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단백질을 고르겠죠. 긍정적인 소구가 가능한 영양소가 단백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먹는 걸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적게 먹는 게 참 좋은데요. 그만큼 영양 밀도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단백질 음료나 식이섬유 음료는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단백질 음료는 특히 시장을 확장하기도 좋습니다. 식사나 빵은 특정 상황에서만 먹지만 음료는 어디에서나 바로 뜯어서 편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소비 빈도를 높이기 좋거든요. 덕분에 정말 많은 단백질 음료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프로틴 소다, 프로틴 워터, 그야말로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단백질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유청 부족이라는 기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청은 치즈를 만들고 나면 남는 부산물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치즈 업계에서는 이 유청을 처리하느라 골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치즈 1kg을 만들면 유청 9kg이 나오는데 이걸 돈을 주고 버리거나 사료로 처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유청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이 딸릴 지경이 됐거든요. 심지어 이 유청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치즈를 더 많이 만드는 생산자도 생길 지경이죠.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단백질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유청 단백질의 비용이 될 정도가 됐죠. 자, 확실한 것은 소비자들은 이제 전통적인 음료 소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는 제로 음료 정도였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기능성 음료를 찾고 있다는 거죠. 덕분에 프리바이오틱 소다나 프로틴 소다, 프로틴 워터, 초여과 우유 같은 새로운 영역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산음료 한잔 하면서 야, 나 오늘 건강 좀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던 소다와 건강음료는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지 궁금한데요. 가능하다면 이제는 음료 말고요,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쯔양님처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음식이 좀 개발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과분들 힘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